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과 건강 코칭, 헬스 코칭에 대한 개념과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입니다. 그동안 일방향적이고 전문가 주도적이었던 의학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환자와 의사가 논의를 통해 수렴적인 결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용어로는 share라는 약자를 통해서 이 개념의 단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환자의 참여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환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치료 방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고, 이를 통해서 환자와 함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접근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건강 코칭, 헬스 코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코치가 선수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접근법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개개인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건강 습관 변화 방법에 대해서 피코치자, 즉 코치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두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고 선택을 하게 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최상의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건강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특징은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닌 피코치자, 즉 여기에서는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환자의 언어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핵심적인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정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입니다. 체질량 지수 30에 비만하신 분이시고 건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술도 많이 드시고 야식도 많이 드시는 편이십니다. 일하시면서 콜라 등 음료수를 자주 마시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가 진단되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배도 많이 나와서 허리둘레도 97cm 정도 되고 코골이가 심하고 무호흡도 자주 생겨서 아내가 많이 걱정을 하였다고 하고 낮에도 많이 피곤하십니다. 혈압도 고혈압 상태이고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고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뇨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7%로 당뇨로 진단이 되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72 정도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235,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서 35, LDL 콜레스테롤은 높아져서 145, TG도 높아져서 270입니다. 환자 본인의 바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당뇨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도 스스로 좀 더 비만해진 다음에 잠을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고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것에 따라서 무슨 병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은 갖고 있었지만은 막상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를 진단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살이 찐 다음에 피로하고 피로감이 계속 커지면서 피로회복도 잘 안 되어서 이제 살도 빼고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막상 시작할 만한 엄두가 나지 않고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당뇨를 확실하게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약 안 먹고 조절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도든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뇨 약을 안 먹거나 아니면 약을 먹더라도 인슐린까지 가지 않고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고 나중에라도 약을 줄이고 끊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 빼고 운동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대화를 해보니까 솔직히 술을 안 먹을 자신은 있지만은 담배 끊는 건 아직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알부민뇨가 있는 오간 데미지도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로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캔서의 발생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흡연이
이분에게 제일 건강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사실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분의 건강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면 금연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는 드렸지만은 이분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과거에 막상 금연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살이 더 찌고 더 피곤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단 증상도 지금 당장 겪어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연은 아직 힘들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살을 빼야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자신은 있다 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살 빼고 운동하면 고혈압 당뇨약을 끊거나 처음에 약을 먹다가도 줄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분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여러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고혈압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체중이 1kg 감소할 때마다 혈압이 약 1mHg 감소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고, 대시 시기 패턴, 즉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하게 드시고 지방 함량을 줄인 식단을 했을 때도 혈압이 감소된다는 것, 그리고 식이 나트륨을 줄였을 때도 혈압이 감소하고, 식이 칼륨을 증가시켜서 충분히 드셨을 때, 즉 칼륨이 풍부한 식단인 과일이나 채소가 많이 든 식단을 했을 때 혈압이 감소한다는 것도 명확히 하였고,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동적 저항 운동, 등척성 저항 운동을 통해서도 혈압이 감소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RCT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의 효과를 본 트라이엄프 트라이얼을 보겠습니다. 트라이엄프 트라이얼은 2021년 서큘레이션지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저항성 고혈압 환자 140명, 평균 연령 약 63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표준화된 교육 및 의사조언 같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습관 교정을 한 군과 센터 기반 생활습관 중재를 인텐시브하게 한 군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4개월간 센터 기반 생활습관 중재를 인텐시브하게 했을 때 진료실 수축기 혈압은 12.5까지 감소하였고, 일반 표준화된 교육 및 의사조언을 받은 군도 7.1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활동 수축기 혈압, 즉 더 정확하고 더 예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혈압 측정 값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의사조언으로는 혈압의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센터 기반 생활습관 중재를 인텐시브하게 한 군에서는 24시간 활동 수축기 혈압이 7 감소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라이엄프 트라이얼은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기존에 고혈압 약 3개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면 진료실 수축기 혈압을 12.5까지 낮추고, 특히 24시간 활동 수축기 혈압마저도 7 가까이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센터 기반 철저한 생활습관 중재를 한 방법을 보면 영양사로부터 칼로리 제한 및 나트륨 제한을 교육을 받고, 임상심리학자가 매주 45분간 그룹 상담 세션을 통해 식습관의 변화와 개별화된 문제 해결, 행동 변화 유지를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심장재활시설에서 주 3회 30에서 45분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즉 아주 인텐시브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디케이션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7kg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니까 24시간 활동 혈압까지 7을 낮출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구는 처음 진단받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다이아뎀 의원 연구입니다. 평균 42세이고 체중이 100kg 정도 나가는 카타르 중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약 32%에서 고혈압이 동반된 분들이었습니다. 12주 동안은 하루 800kcal 정도의 포뮬라 다이어트를 주고 이것만 먹도록 하였고, 12주 후에는 구조화된 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식이요법과 구조화된 식사 단계에서는 영양사와 개인 트레이너가 2주에 한 번씩 관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중재 클리닉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가속도계를 줘서 하루 10,000보 이상씩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니까 체중 감소가 중제군에서는 12kg가 가능하였고 이렇게 12kg 체중 감소가 되니까 다이베틱 레미션, 즉 3개월 이상 당뇨약을 안 먹어도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이 유지된 다이베틱 레미션이 중제군에서는 61%, 즉 10명 중 6명에서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개월 이상 당뇨약을 안 먹어도 정상 당화 혈색소 범위인 5.7 미만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이 중제군에서는 3명 중 1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구 12개월 시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던 경우도 중제군에서 혈압약 복용하던 사람 중 2분의 1이, 즉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다이애뎀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0대이면서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식이와 체중 조절 운동을 하면 비만한 분들이 체중을 약 10에서 15kg 정도 충분하게 뺄 수만 있다면 10명 중 6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연구입니다. 다이렉트 연구는 당뇨 진단받은 지 약 3년 정도 되는 평균 53세이면서 100kg 정도 되는 영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3에서 5개월 정도 하루 825kcal 정도 되는 포뮬러 다이어트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구조화된 식사를 재시작하였고 장기적인 체중 감량 유지를 위해 매월 방문하는 지속적인 구조화 프로그램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보계를 제공해서 하루 15,000보 이상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조절하니까 중제군에서는 10kg의 체중 감소가 가능하였고 2달 이상 당뇨약을 안 먹어도 당화 혈색소 6.5 미만이 유지되는 다이베틱 레미션은 중제군에서는 2명 중 1명에서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kg 이상 체중 감소가 가능했던 분에서는 다이베틱 레미션이 2명 중 1명 이상에서 가능하였고 특히 15kg 이상 체중 감소가 가능했던 경우에서는 10명 중 8이나 9명이 다이베틱 레미션이 가능한 매우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영구 12개월에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던 경우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 중 중제군에서는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연구 결과를 보면, 즉 50대 비만한 당뇨를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당뇨 고혈압 환자에서는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을 해서 체중을 10kg 이상 뺄 수 있다면 2명 중 1명의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룩 어헤드 연구입니다. 룩 어헤드 연구는 평균 약 60세 가까운 분들이고 100kg 정도 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나이가 비교적 있기 때문에 당뇨 진단받은 지는 대체로 평균 약 6, 7년 정도 되신 분들이었고 15.4%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이었고 약 10명 중 한두 명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동반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1에서 6개월 동안은 매주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격주로 인텐시브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칼로리 제한은 처음에는 하루에 1200에서 1800kcal 정도의 포뮬러 다이어트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구조화된 식사를 먹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당 175분의 중등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중제군에서는 약 8.6% 정도의 체중 감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A1C, 당화 혈색소의 경우에서는 중제군에서는 약 0.64% 정도 감소가 가능하였고 당뇨병 치료제의 사용도 중제군에서는 약 7.8% 감소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약 사용은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룩 어헤드 연구를 더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60세에 가까운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을 하면 1년 뒤 당화 혈색소나 당뇨약 사용은 조금 감소하였지만은 10년 팔로우업을 했을 때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분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처음 당화 혈색소가 6.8% 미만이고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분들에게는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습관 조절을 하고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일목요연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을 할 때는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40대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약 10에서 15kg 정도 뺄 수만 있다면 10명 중 6명이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50대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는 체중을 10kg 이상 뺄 수만 있다면 2명 중 1명이 당뇨약을 중단이 가능하였고 2명 중 1명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60세에 가까운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한 식이 조절, 체중 조절을 하면 1년 뒤 당화 혈색소 당뇨약 사용은 조금 감소할 수 있지만은 10년 동안 롱텀 팔로우업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인 분들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다 낮은 분들, 즉 건강 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만한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체중 조절 운동을 권고할 때는 꼭 나이와 함께 건강 수준을 고려해서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필요한데요. 즉,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처음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중년기와 노년 초기에는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망 약 18에서 14년 전부터는 정점에 도달한 후에 점진적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특히 삶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혈압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환자를 쭉 지켜봐 왔을 때 환자가 젊은 상태에서 중년이나 노년기 초기에는 혈압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지만은 노년기가 더 지나게 돼서 노쇠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점점 더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이분은 노쇠가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곧 마지막 여명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을 볼 때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남은 여명을 고려해서 개별화된 조절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고령의 당뇨병 환자의 혈당, 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 목표를 고려할 때는 꼭 환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그리고 남은 여명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의 당뇨병 환자라도 동반 질환이 거의 없고 인지기능, 신체기능이 양호한 비교적 건강한 분이고 여명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A1C 조절 목표, 혈압 조절 목표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지만은 고령의 당뇨병 환자이면서 장기 요양 상태거나 말기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A1C 조절도 A1C에 의존하지 말고 혈당을 공복 혈당은 10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혈압도 1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개별화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노인 당뇨병 관리에서 환자의 노쇠 정도를 고려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즉, 노인이면서 건강하시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라면 중년이나
청년기의 혈당 조절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겠지만은 노인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거나 이렇게 지팡이를 짚거나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나 제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때 좀 더 넉넉한, 그러니까 좀 너무 철저하지 않는 조절을 하는 것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증례로 가보겠습니다. 증례의 53세 남성의 경우에는 53세면서 체질량 지수가 매우 높고 고혈압 당뇨가 동반이 되어 있고 비만하면서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오간 데미지인 알부민뇨도 동반되어 있고 디슬리피데미아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혈당 조절을 하면서 오간 데미지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혈압의 경우에는 AC 이니비터나 CCB 이 복합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알부민뇨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디슬리피데미아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틴도 사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경우에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평생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서 흡연임을 미리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한 분의 경우에는 흡연을 지속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올라가고 당뇨와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현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드렸지만은 수진자는 자기가 먼저 생각한 우선적인 목표로 체중 조절을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환자가 우선적으로 체중 조절을 원하였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의 우선적인 목표를 체중 조절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을 공고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진자가 선택하고 동의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수진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진자가 실천 가능한 만큼만 목표치를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삼을 때는 숫자나 횟수, 시간 등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한데 식사 일지나 체중 일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최근에는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쉽게 시리얼한 변화 값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료할 때 체크를 하고 그와 함께 피드백을 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환자분이 더 지속적으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금주와 체중 조절을 우선적으로 조절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주와 함께 야식을 금지하고 밤 7시 이전에 먹고 특히 당뇨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음료수를 먹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SGLT2 이니비터를 먹게 되면 처음에는 소변량도 증가하고 허기지고 목마른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음료수를 절대로 마시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하게 마시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1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인이 원하고 동의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Shared Decision Making과 헬스 코칭의 개념과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